어느 한 미국인은 한국 때문에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며 동시에 미국 통상대표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어요. 54년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제 아내 아키코가 교토 출신이니까요. 오늘 아침 워싱턴 DC 통상대표부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신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은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두꺼운 바인더 속 통계표들이 마치 살아있는 증언자처럼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현재 일본 자동차 미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관료 데이비드 김이 차분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그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으로 최근 USTR에 합류한 신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최근 우리와 맺은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을 15%까지 낮추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 조치까지 제안했는데 말이에요.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수입, 쿼터 확대까지 일본은 거의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KURUS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 승용차 관세가 사실상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될 때만 해도 저는 일시적인 특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선들의 움직임을 상상해봤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들이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도착하는 모습, 그리고 그 화물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왜 일본은 돈을 갖다 바쳐도 우대받지 못하고 한국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 이 의문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이 더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더 오랜 동맹 관계, 더 많은 투자 규모, 더 안정적인 정치적 파트너십.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지난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원칙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통상정책이란 정치적 우정으로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본과 미국은 전후 70년 넘게 견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런 관계가 경제적 협력에서도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동료 자문관인 제임스 윌슨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동아시아 통상 문제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어요. 마이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본 이야기만 나와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분위기였는데 말이야. 제임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관련 안건이 나오면 거의 자동으로 승인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요즘 의회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기술 중심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하원 외교위원회의 톰 패트릭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실리로 동맹을 평가해야 한다.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 혁신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 발언이 워싱턴 DC 정가에서 화제가 되었었죠. 점심시간에 포토맥강 근처 레스토랑에서 동료 교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존 스미스 교수는 경제 효율성을 외교 관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컬럼비아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스탠포드의 리차드 존슨 교수의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20세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2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 제게는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존슨 교수는 일본 전문가로 유명했거든요. 이런 논쟁들 속에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까요?
워싱턴 DC의 정치적 분위기는 항상 변덕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오후에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분석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전자전 시스템과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한국의 KAI T-50 고등훈련기는 이미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에 수출되었습니다. 분석관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반면 일본의 방산 수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방산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반도체 분야 데이터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하는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아키코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도쿄에서 열린 국제경제학 학회에서 만났던 그 순간부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거든요. 아키코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줬고 일본의 문화와 사람들의 성실함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장인어른인 다나카 히로시 씨는 도요타에서 30년 동안 일한 엔지니어였는데 일본의 제조업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었죠. 그 영향으로 저도 일본의 제조업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데이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제조업이 여전히 뛰어나긴 하지만 혁신의 속도 면에서는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IT와 융합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지하철이 듀폰 서클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건 아닐까? 일본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키코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는 털어놓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의 나라보다 한국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키코는 늘 그랬듯이 따뜻한 미소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녀가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 순간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키코의 순수한 배려가 오히려 제 양심을 자극했거든요. 밤늦게 서재에 앉아서 각종 보고서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을 보니 여전히 상당한 규모였어요.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미국 남부 지역에 구축한 생산기지들은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건설 중인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계획,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확장, 규모 면에서도 일본에 뒤지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의 첨단성이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핵심 공급업체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테슬라부터 GM, 포드까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몇 년 전 도쿄 출장 때 찍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아키코의 가족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전문가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회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과연 제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USTR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IRA와 CHIPS 법안 관련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벽면을 가득 채운 차트들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현황, 배터리 생산 능력, 첨단 제조업 투자 규모, 모든 지표들이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장인 사라 존슨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으로도 글로벌 DRAM 시장의 73%, 낸드 플래시 시장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반박할 논리를 찾아봤습니다. 일본도 소니나 키옥시아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어요.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는 559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때 회의실 뒤쪽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제임스 밀러 중령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 조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일본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고 정치적 신뢰도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경제 관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때 젊은 한국계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지 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조지타운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수지가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최근 미국에 제안한 투자안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존 기술의 확장에 머물러 있어요. 반면 한국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했지만 수지가 계속 이어갔어요. 교수님께서 일본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상 정책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지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저는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개인적인 편견에 기대어 발언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수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려요.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주관적이었던 것 같네요. 수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의 일본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냉정한 분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는 말이에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되자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지표에서 한국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어요. 5G 기술,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 반도체 미세 공정,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의 95%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기술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기술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기술 대국이 된 거죠? 회의 중간에 한 참석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에 대해 일본 담당 분석관인 케빈 리가 답변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20세기형 접근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 간 협상과 대기업 중심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다음 발언이었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한국 스타트업 투자 유치 규모가 일본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핀테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일본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소프트뱅크나 라쿠텐 같은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 수지가 다시 발언했어요. 교수님,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님이 한국계라는 건 아시죠?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라쿠텐의 핵심 기술도 상당 부분이 한국과 미국에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수지가 냉정하게 덧붙였어요. 일본 고유의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순간 저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패배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을 지지하고 싶었지만 데이터와 사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USTR 건물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이 객관적인 판단을 흐렸던 거죠. 오후 회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BMW와 벤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산업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가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배터리 기술 분야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일본의 기술 우위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회의 마지막에 USTR 부대표인 마이클 프랜시스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21세기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혁신적인 파트너와 손잡아야 해요. 그의 말이 회의실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수지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교수님, 오늘 회의에서 많이 힘드셨죠?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지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항상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교수님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분명히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지하철이 듀폰 서클역에 도착했을 때 수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교수님, 진정한 동맹은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키코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내면의 갈등까지는 털어놓지 못했어요. 어떻게 당신 나라가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밤늦게 서재에서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술력 없이는 돈도 우정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21세기는 혁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애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키코와의 사랑, 장인어른과의 추억, 일본 문화에 대한 존경.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내일은 더욱 중요한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계 인맥들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한국 단독 방문을 결정한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마이클, 정말 미쳤군. 오랜 친구이자 일본 로비스트인 다케시 모리야마가 전화를 걸어와 격하게 반대했어요. 30년 우정을 이렇게 저버리는 건가? 일본 정부가 얼마나 실망할지 생각해봤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케시, 미안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국익? 다케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자네 아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잊었나? 아키코 씨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봤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해 놓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전시장 같았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최첨단 디지털 안내 시스템, 심지어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미해군 보급함 USNS 월리스 스퀘어의 정기 정비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한국 조선소가 미군 함정 MRO 계약을 따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부산에서 거제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예상과 달랐어요.
산업단지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 인프라도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거제 하나오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USNS 월리스 게어가 드라이독에서 정비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외사업부장입니다. 하나오션의 담당자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의 안내로 정비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그 규모와 정밀성에 압도되었습니다. 약 180m 길이의 거대한 보급함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각 부분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번 정비는 총 7개월이 소요됩니다. 부장이 설명했어요. 선체 구조 점검부터 시작해서 추진장치, 조타장치, 전자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을 새 것처럼 만들어드리죠. 정비 현장 한쪽에서는 미해군 관계자들이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없었으면 우리 함정 운용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미해군 중령이 진솔하게 말했어요. 미국 본토에서 이런 대규모 정비를 하려면 비용이 2배는 들거든요. 게다가 기술적 완성도도 여기만 못해요. 그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직접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는 걸 듣다니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대형 선박의 정밀 가공 기술은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점심시간에 조선소 식당에서 현장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만든 LNG선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한 용접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카타르부터 호주까지 우리 기술 없이는 에너지 운송이 불가능해요. 오후에는 한화시스템의 해상 레이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해상 감시 레이더가 미군 함정에 탑재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레이더 기술은 이미 미군 표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술개발팀장이 설명했어요. 특히 스텔스 항공기 탐지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실제로 레이더 시연을 보는데 100km 밖의 작은 드론까지 정확하게 포착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저녁에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작년에 일본 조선회사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느냐고 하더라고요. 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특히 용접 자동화 기술을 보고는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부산의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2017년 기준으로 32억 달러를 수출했다는 데이터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 무기들이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가서 현대자동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충격은 더욱 컸어요.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실적을 보니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이익이 22% 급감해서 약 6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차 전략기획실 임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술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보여주는데 그 혁신성에 깜짝 놀랐어요.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기술은 일본 어떤 자동차 회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임원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심지어 테슬라보다도 앞선 부분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생각해봤습니다. 도요타나 혼다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완전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반도체 생산 라인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 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3나노 공정 기술은 현재 세계 유일합니다. 반도체 사업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TSMC도 아직 우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클릴룸 견학을 하면서 느낀 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없이는 전 세계 IT 산업이 멈출 것 같다는 거였어요. 스마트폰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디지털 기기의 핵심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자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10나노 이상 공정에 머물러 있어요.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진 상태죠. 그날 저녁 명동의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어요. 특히 기술력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방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아키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아키코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네. 그래요? 좋은 경험이 되고 있나 봐요. 아키코가 말했어요. 빨리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키코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밤 늦게까지 호텔 방에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특히 기술력 없이는 돈도 의미 없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1세기는 혁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워싱턴 DC로 돌아가면서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전문가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관성에 매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혁신적인 파트너와 손잡아야 했고,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워싱턴 DC로 돌아온 후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거든요. 더욱 괴로운 건 집 안의 분위기였어요. 아키코가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아키코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다녀온 후로 계속 심각한 표정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일이 복잡해서 그래. 정말 그뿐인가요? 아키코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일본과 관련된 일 때문인가요? 그 순간 저는 아키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나라가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다케시 모리야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마이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받는지 궁금하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대화였거든요. 그날 저녁 듀폰 서클 근처의 일본 요리집에서 다케시와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 그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만나기는 처음이었어요. 자네 표정을 보니 많은 걸 느꼈나 보군. 다케시가 사케를 따르며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배신할 생각인가? 배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봤을 뿐이야. 사실. 다케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한국 애들이 자네에게 무슨 세뇌를 한 거야? 아니면 돈을 받았나?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다케시, 선을 넘지 마. 난 누구에게도 매수당하지 않아. 그럼 설명해봐. 다케시가 사케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일본을 지지해온 자네가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케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어. 기술력? 다케시가 비웃듯 말했어요.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했는지 알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는지 기억해? 돈과 신뢰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1세기는 혁신의 시대야. 기술력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다케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아키코 씨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국가 이익을 구분해야 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케시가 소리를 높였어요. 자네 아내가 일본인이고 자네가 일본에서 받은 도움을 생각해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지면서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다케시,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싸움이 아니야. 이건 배신에 대한 질책이야. 다케시가 차갑게 말했어요. 자네가 한국 편을 들면 일본 정부는 자네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와 전문가적 판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케시, 미안하지만 난 내 신념에 따라 행동할 거야.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정은 소중하지만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해. 다케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 30년 우정은 여기서 끝이군. 그 말을 듣고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다음 날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제 변화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론 수업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항상 일본을 높이 평가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본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는 것 같네요.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수지 김과 마주쳤습니다. 교수님, 한국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수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아직도 70년대 한국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겠어요. 그때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건 아닌가요? 일본계 인맥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이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수지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아키코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아키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각오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대화였거든요. 다케시 씨가 전화했어요. 아키코가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이 일본을 배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신이 아니야. 제가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야. 무슨 사실이요? 아키코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사실인가요? 저는 아키코의 눈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기술 발전은 객관적인 현실이거든. 객관적인 현실. 아키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신에게 일본은 그냥 객관적인 대상일 뿐인가요? 저와 제 가족은 어떻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제 전문가적 판단과는 별개야. 별개라고요? 아키코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일본을 비하하면 저도 상처받는다는 걸 모르세요? 저는 아키코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가 몸을 돌렸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조선 기술, 삼성의 반도체 혁신,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 관련 자료들을 보니 여전히 20세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 간 협상에 의존하고 대기업 중심의 투자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기술 없이는 우정도 장담 못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21세기는 혁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고, 감정적인 유대만으로는 국가 간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USTR 회의에서 저는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동맹이 아닌 성과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가장 혁신적인 파트너와 손잡아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지만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날 오후 다케시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이게 정말 내 최종 결정인가? 그래. 다케시, 미안하지만 이건 바꿀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는 이제 적이군. 다케시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우정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거든요. 3주 후,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USTR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세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발언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진지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정책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각종 자료들 사이에 일본 로비 그룹에서 제출한 정책, 제안서들이 여러 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회의는 향후 10년간 미국의 동아시아 통상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USTR 대표 캐서린 타이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모든 참석자들의 신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 담당 부서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일본의 장점들이 나열되었어요. 정치적 안정성, 오랜 동맹 관계, 문화적 친밀감, 모두 제가 예전에 주장했던 논리들이었습니다. 또한 민간 자문위원회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책상 위의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본 경제계와 정치계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일본 측의 치밀한 준비를 느꼈습니다. 아마도 다케시 모리야마를 비롯한 로비스트들이 지난 몇 주간 자문위원회를 통해 끊임없이 의견을 전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숫자와 데이터를 알고 난 후였거든요. 일본이 최근 제안한 관세 인하 협상안을 보면 15%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또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조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가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의견들이 매우 구체적이네요. 저는 그 순간 일본 측의 로비 활동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식 회의 전에 이미 수많은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두 번째 발표는 한국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5G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발표자가 보여준 차트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미국 기술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현재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한국 의존도를 보면 애플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80%, 테슬라는 배터리의 70%를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그때 일본 담당 부서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자문위원회 의견서를 보면 한국의 기술 의존도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일본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로비스트들이 미리 준비한 논리였을 겁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온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기술은 이미 우리 국방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차세대의 무기 시스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발언이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캐서린 타이가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자문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양의 자료를 제출했네요. 특히 일본 측의 정책협의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 로비스트들이 지난 몇 주간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를 말이에요. 정식 회의 참석은 할 수 없지만 자문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하지만 기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일본 담당 부서장이 자문위원회 의견을 인용하며 말했어요. 정치적 신뢰는 70년간 검증된 것이죠. 그런 논리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담당 부서장이 반박했어요. 한국은 이미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기술 혁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일본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일본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전문가적으로도 일본을 지지해왔죠. 일본 담당 부서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일본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일본 담당 부서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방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그때 일본 담당 부서장이 자문위원회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출된 의견서들을 보시면 일본의 전통적인 기술력과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21세기는 혁신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부족해요. 캐서린 타이가 개입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 현장을 보고 온 결과입니다. 관세란 동맹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기술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실리로 정책을 결정해야 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모든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캐서린 타이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 기반 관세 우대 조건을 삽입해야 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했어요. 기술 혁신도에 따른 차등 적용을 고려해봐야 해요. 일본 담당 부서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70년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가요? 가치는 인정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기술 혁신에서 앞선 나라가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때 국방부 대표가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는 생산과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무부 대표도 동조했어요. 미국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문위원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접근이 필요해요. 점점 더 많은 참석자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캐서린 타이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정책 변화이니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문위원회 의견들도 다시 검토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일본 담당 부서장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톰슨 교수님, 자문위원회를 통해 많은 의견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가 경고하듯 말했어요.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중요한 발언을 했지만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었거든요. 특히 일본 측의 체계적인 로비 활동을 목격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긴장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집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아키코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키코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고 조용한 침묵만이 집 안을 감돌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아키코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키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케시 씨가 또 전화했어요. 아키코가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이 USTR 회의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비판이 아니야, 여보.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실. 아키코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키코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전문가적 판단이고, 미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야. 국익? 아키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와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우리는 그냥 국익 앞에서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키코와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깊은 갈등을 겪기는 처음이었어요. 그게 아니야. 제가 아키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키코가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제 직업적 양심과는 별개야. 별개라고요? 아키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공개적으로 일본을 폄하하면 저도 함께 무시당하는 기분이라는 걸 모르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키코의 감정을 간과했는지를 말이에요. 아키코에게는 일본이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여보, 미안해.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당신 기분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키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변했어요.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수지 김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와서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거실로 수지를 안내했습니다. 아키코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수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키코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일본 측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수님을 고립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수지가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계학자들과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고 해요. 그 순간 아키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개인적 편견 때문인 거 아닌가요? 이 학생과의 관계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건 아니고요? 수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모님, 그건 오해입니다. 교수님은 순전히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객관적 데이터? 아키코가 비웃듯 말했어요. 일본을 30년간 연구해온 남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정말 데이터 때문일까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재에 나섰어요. 여보, 수지한테 화풀이 하지 마. 이건 제 결정이야. 그래요. 아키코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 결정이죠. 가족보다 이를 선택한 당신의 결정 말이에요. 아키코가 계단을 올라가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수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 시간에 와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제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어차피 해야 할 대화였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걸 잃으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수지, 진실을 마주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편안함보다 더 큰 가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은 소중하잖아요. 수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하면서 가족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 수지가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아키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일본 관련 연구서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감정과 이성, 개인과 공익, 모든 것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키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제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아키코가 짧게 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심해서 다니세요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대학교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 교수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어요. 아마도 제 상황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교수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일본학과의 다나카 교수가 다가왔어요. 마이클,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 다나카 교수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관련 일로 고생이 많은 것 같네. 별일 아니에요. 제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나카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지혜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혼자 있을 때 다케시 모리야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마이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30년 우정을 위해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저녁 포토맥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다케시와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마이클, 솔직히 말하겠다. 다케시가 커피잔을 들지도 않고 말했어요. 자네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아. 무슨 뜻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아키코와의 관계, 일본 학계와의 인맥, 그리고 자네 자신의 평온함까지. 다케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모든 걸 희생할 가치가 정말 있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케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케시, 나도 힘들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어. 이미 선택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다케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편안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미안해, 다케시. 제가 최종적으로 답했어요. 난 내 신념을 따르겠어. 다케시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정말 끝이군.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또 하나의 다리를 불태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향한 길에서는 때로 혼자 걸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상팀 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신문을 펼쳐든 순간 제 눈에 들어온 헤드라인은 한미 자동차 관세율 15% 협상 중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달간 제가 주장했던 방향으로 실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술 및 방산 분야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의 신호였습니다. 대학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기사를 읽었습니다. USTR 내부에서는 한국을 일본과 달리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몇 달 전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지 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오늘 뉴스 보셨죠? 수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수지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정치적 우정보다는 기술 기반 투자와 교류를 선택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수지의 흥분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일본 측의 반격이 남아 있었고 정치적 변수들도 많았거든요. 점심시간에 USTR 건물 근처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 만났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제 의견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몇 달 전 예측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네. USTR의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중시해야 한다던 주장 말이야.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죠. 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 대학교로 돌아가서 국제경제학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예전과 달랐어요. 한국 경제에 대해 설명할 때 더욱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 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가능성은 충분하죠. 제가 답했어요. 기술 혁신이 경제 관계의 핵심이 되는 시대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일본 언론 기사들이 번역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들을 보니 상당히 자성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한국 기술력이 일본을 앞선다. 일본 제조업의 위기감 확산 같은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한 기사는 충격적이었어요. 도쿄의 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5년 이상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증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본에 대한 애정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아키코가 거실에서 일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보, 일본 뉴스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키코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당신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키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언론들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아키코가 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건가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화가 나 있어요. 아키코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키코의 이해를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LG가 조지아에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런 투자들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연구개발 중심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죠. USTR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본 중심이었던 논의가 이제는 한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가 보고했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몇 달 전 제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관세란 동맹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기술을 따를 뿐이라고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는 뉴스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수지 김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수지가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변화는 항상 예상보다 빨리 온다고 하죠. 제가 답했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읽어내신 것 같아요. 수지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수지의 말에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아키코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한국 투자 확대 뉴스 봤어요? 아키코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응. 정말 큰 변화네. 제가 답했어요. 당신이 몇 달 전에 예측한 대로 되고 있어요. 아키코가 인정했어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왜 당신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키코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해요. 아키코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감정보다 일을 우선시한 것 같아서요. 미안해, 여보.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당신을 더 배려했어야 했어. 이제 됐어요. 아키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겠으니까.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더 큰 가치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현재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였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니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방향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의 부상.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제가 조금이나마 앞당겼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조용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54세의 나이에 학문과 자문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지난 격변의 시기를 겪으며 내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연구실 정리를 하면서 지난 30년간 쌓아온 자료들을 들여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특히 1990년대 일본 경제에 대해 쓴 논문들을 보면서 그때는 일본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1995년 도쿄에서 아키코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젊고 희망에 차 있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랐어요. 교수님, 정말 은퇴하시는 거예요. 수지 김이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수지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미기술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이어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수지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교수님이 예측하신 변화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수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근 들어 한미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규모 기술 투자가 실현되고 있었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지,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책상 위에 정책 초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그 정책 초안은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제목에는 진짜 동맹은 기술 기반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수지가 그 문서를 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 한 줄이 모든 걸 바꿨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문구 하나가 전체 패러다임을 바꿨던 거죠. 며칠 후, 저는 마지막 강의를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제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더욱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답했습니다. 신뢰관계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며 설명했어요.
21세기에는 상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겪었던 변화들을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개인적 신념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정책적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그럼 전통적인 동맹 관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과거의 우정도 소중하지만 미래의 협력은 실질적 가치에 기반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 용기 있는 선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여준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아키코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마지막 날인데 혼자 굶으면 안 되죠. 아키코가 웃으며 말했어요.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특히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던 초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키코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일본을 사랑해왔던 남편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도 혼란스러웠어. 제가 아키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 이제는 이해해요. 아키코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선택을 한 당신이 말이에요.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USTR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자문역을 내려놓는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서였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치열했던 논쟁들이 떠올랐습니다. 캐서린 타이가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해주었어요. 톰슨 교수님의 기여를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한 일은 데이터를 해석한 것뿐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진짜 변화는 현실이 만들어낸 거죠.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워싱턴 DC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보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 학문적 성취, 그리고 최근의 격변까지.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조금씩 써온 회고록이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동맹은 신뢰가 기본이지만 현 시대에는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한다. 마지막 문단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실을 전하고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개인적 애정과 전문가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할 때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진실에 기반한다면 결국은 옳은 길로 이어질 것이다. 기술은 국경을 꿰뚫고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의 선택은 시대를 바꾼다. 한국은 그 최고의 선택지였다. 이것이 내가 학문과 정책의 현장에서 목격한 21세기의 진실이다. 진정한 동맹은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미래는 혁신과 기술력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의 학자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변화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경류처럼 거세게, 때로는 강물처럼 조용하게,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죠. 아키코가 서재로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키코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제가 답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아키코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키코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나의 공직자 생활이 끝났다. 54년의 인생에서 가장 격동적인 1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바꾼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인정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장을 덮고 저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학자도
자문관도 아닌 그저 진실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지금까지 마이클 톰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참 묵직한 이야기였습니다. 54세 중년 남성이 30년간 믿어왔던 신념을 바꾼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의 조국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톰슨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용기입니다. 편안한 기존의 관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간 용기 말이에요. 30년 지기 친구와의 우정도, 일본계 인맥들과의 관계도 모두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선택한 그 용기가 결국 시대의 변화를 앞당겼습니다. 둘째는 겸손함이죠. 나는 바꾼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했을 뿐이라고 말한 그 겸손함에서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데이터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아키코 부인과의 관계 회복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서운해했지만 결국 남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그 사랑. 진짜 부부란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결국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톰슨 교수의 마지막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꿰뚫고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의 선택은 시대를 바꾼다. 한국은 그 최고의 선택지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우리나라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톰슨 교수 같은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익숙한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편안함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때 톰슨 교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용기 있는 선택이 때로는 혼자 걷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 조금 더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